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춤을 박종현입니다. 자 오늘은 인트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경제와춤을 TV 구독자가 드디어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한 2030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작년 12월 말부터 유튜브 영상을 찍기 시작했으니까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구독자분이 2000명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영상 찍는데 그렇게 많이 공을 들이지는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일기 쓰듯이 어차피 저는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좀 있을 것인지 제 공부도 할 겸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여러분들께 공유도 할 겸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은 사실은 따로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 이 연합인포맥스의 주간전망대라는 프로그램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정적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오늘 이슈 분석은 그 주간전망대 제 발언했던 내용들 편집하는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융시장 한번 살펴보고 가야죠. 자, 지난주 금융시장을 보면 언뜻 보면은 뭐 미국 주식은 안 좋았고 뭐 미국 금리도 떨어졌는데 국내 주식은 오르고 국내 금리도 오르는 약간 좀 차별화된 디커플링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시차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날 장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금요일날 미국에서 무슨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이슈가 터지면 또 금요일날 장이 상당 부분 그 한 주의 장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가 대표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주 초반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중국과의 스몰 딜 내지는 이제 중간 단계의 딜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부풀어 올라서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직전 주말 사이에 사우디의 이 송유관 피격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또 정정 불안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주 후반에는 중국의 현재 실무급 협상에 참여한 무역협상단이 원래는 미국의 농가를 방문을 해서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좀 발표할 걸로 예견이 됐었는데, 지금 방문 계획을 전격적으로 취소해버리고 귀국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 이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계속 트럼프의 이 변덕이 진짜 어떻게까지 진행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스몰 딜과 뭐 중간 단계 합의도 가능하다라고 했던 말을 또 뒤집어가지고 완전한 합의를 원한다. 그리고 뭐 2020년도에 대선 있는데 뭐 그 이전까지 굳이 뭐 합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또 이 10월 초에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뭔가 어두움, 이 구름을 잔뜩 먹구름을 이제 들이운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제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지난주 후반에 주로 하락폭을 좀 크게 했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린 쉬었는데 글로벌 증시가 모두 일제히 이제는 지난 뉴스가 됐지만 이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온 부분들을 이제 사후에 반영한 형태로 뭐 2%대 후반에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연기금 그 또 장기 투자 기관들이 대거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서 상당 부분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코스피 보세요. 와, 이거 뭐 8월, 7월 말부터 하락했던 부분들을 지금 다 되돌려서 코스피가 현재 2090, 2100선 목전까지 지금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난주 후반에 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은 거다. 아마 이제 주 초반에 시작을 하게 되면
조금 시장에 조정 압력이 있겠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선에서의 지지들은 이제 몇 차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최근의 반등이 그래도 저는 의미는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1900선 잠깐 깨졌다가 2100까지 숨가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쉬어가는 장세는 있겠지만 지수가 다시 뭐 2000선을 깨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조정은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어느 정도 요번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좀 확인했다라는 그런 안도감 정도는 주는 상황이 아닌가. 비록 이번 주 초에 전주의 미국장 분위기 반영해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역시 최근에 이 위험 선호 심리들 반영하면서 미국 금리 급등세를 보였고 미국채 10년 금리가 한때 1.9대 9%까지 올라왔던 게 지난주 후반에 다시 1.72%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가파른 상승 이후에 다시 조금 되돌림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국내 금리는 지난주에 뭐 3년 금리, 10년 금리 모두 뭐 한 5bp에서 7bp 정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것 역시 주 초반에 조금 금리 하락세로 좀 시작을 하겠죠. 다만 이제 국내 금리도 마찬가지로 주식과 마찬가지로 한때 9월 들어서 그 국내 채권 시장의 그 연간 투자 수익률이 장기물의 경우에는 뭐 20%에서 30% 정도 상당히 매우 훌륭한 그런 투자 수익률을 좀 보여줬는데요. 9월 들어서 지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연간 투자 수익률 좀 많이 좀 아마 깨먹었을 겁니다. 역시 국내 금리도 지난번 그 국고채 3년 금리가 한 1.09%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1.3% 뭐 단기간에 거의 20bp 이상 급등을 했는데 다시 국내 금리가 조금 하락세로 요번 주 들어서는 방향을 보일 것 같긴 한데 전저점까지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FOMC에서 그 기준금리 인하는 됐지만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이제 점도표의 변화 여부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FOMC에서는 25bp 금리 인하했지만 향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전혀 시사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점도표상으로만 보게 되면 올해 말,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되다가 내후년 2021년부터는 다시 금리 인상이 재개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점도표가 찍혔는데 사실 이거는 가봐야 합니다. 뭐 연준이 계속해서 전망이 틀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 전망 그대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은 미국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다만 이번 9월 FOMC에서 점도표가 그래도 적어도 한 분기 정도는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연말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싶고요. 다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이제 어떤 환경이 돼야 되냐면 미국 주가가 다시 이제 폭락하는 상황. 그리고 또 뭐 그 매개체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협상에 다시 뭔가 좀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상당히 잘못되고 뭐 이러면서 또 관세가 다시 매겨지고 이제 이러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연준의 스탠스는 지금 보면 계속 트럼프가 연준에게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그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을 발판으로 해서 중국과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연준은 선을 그어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들러리 서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다 하더라도 후행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커브 상에서 봤었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그러한 스탠스가 나오면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좁혀지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단기 쪽 금리는 조금 하방 경직성이 있는 반면에 중장기 금리가 좀 내려오는 형태를 좀 보일 것 같고요. 국내 금리도 지금 이제 3년 금리하고 10년 금리하고 지금 격차가 한 12bp 정도 나는데 이런 상황이면 아마 우리도 단기 쪽보다는 중장기 위주로 금리가 조금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좀 더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호키시한 레이트 컷이어가지고 달러는 소폭 강했고 뭐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각국 통화들은 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사우디의 송유관 피격, 뭐 이란의 그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어지는데 한때 뭐 유가가 급등세를 좀 보였다가 그 뒤로는 바로 회복세를 보였어요. 지금 뭐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 빠르게 생산량 그 회복을 했다라고 해서요. 뭐 63불까지 거의 올라갔던 게 지난주 후반에 다시 이제 58불까지 떨어져서 뭐 제3의 뭐 오일 쇼크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한때 나왔었는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원자재 시장이 여전히 과잉 공급에 있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세를 보여서 이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란과 미국이 뭔가 조금 최근에 대화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 대화 분위기에 뭐 찬물을 끼얹는 뭐 이 정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원자재 시장도 큰 차이 없었고요. 비트코인 가격 뭐 최근 흐름이 약간은 조금 약세, 소폭 약세, 주춤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난주 금융시장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주요 경제지표 그리고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실은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경제지표가 내지는 이벤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월요일 날은 여러분 10일 단위로 관세청에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발표하는 거 아시죠? 관세청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달의 통관 실적에서 수출 현재 9월 1일부터 10일까지 7.2%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지난달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두 자릿수 증가율이었기 때문에 사실 9월 10일 실적은 꽤 괜찮았어요. 근데 사실 10일까지 실적은 워낙 변동성이 커서 지금 20일까지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8월보다는 조금은 개선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월요일날 우리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발표가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8월달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사실상 마이너스 0.04%를 기록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를 보였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아마 우려들이 높아질 거다. 다만 이게 디플레이션이라고 공식적인 어떤 그 표현하기보다는 뭐 디스인플레이션 정도로 보는 게 맞다. 즉 낮은 물가 상태가 좀 장기화되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생산자 물가도 비슷한 추세예요. 지금 생산자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마이너스 상승률을 전달에 보여줬고 요달에도 지금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더 마이너스 폭이 커질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물가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작성이 일정한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분명히 수요 측의 경기 그리고 수요 측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낮다. 그만큼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방증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까지도 마이너스 폭이 커지면 또 언론 내외에서는 뭐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미국에서는 소비자 기대지수와 주택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수요일날에는 신규주택 판매 그리고 이제 26일날 목요일날에는 한국의 이 소비자 심리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최근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해 들어와서 1분기까지 잠깐 오르는 듯 하다가 지금 4월을 고점으로 그 후로는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뭐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간에 치열한 그런 어떤 대립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뭐 지금 퇴진 시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정치권에서 뭔가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은 뭐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향후에 뭐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소비자 기대 지수도 최근에 하락세를 크게 반전시키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2분기 GDP도 확정치가 목요일 발표되는데 뭐 2% 전후에서 큰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자, 금요일 날이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금요일 날에 미국의 8월 개인 소득 및 소비, 그리고 이제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제가 이제 미국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물가라는 게 어떤 걸 타겟으로 하냐면 핵심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다. 즉 CPI 물가가 아니라 PCE 물가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PCE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예요. 그래서 PCE가 뭐의 약자냐면 Personal Consumer Expenditure, 말 그대로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CPI하고 PCE의 차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CPI는 고정된 물가 바스켓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PCE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지출한 물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그 물가는 PCE 물가로 보는 게 맞다는 거고, 여기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게 바로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인데, 그게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올해 3월 한때 이제 2%, 그러니까 거의 연준 타겟에 이르렀다가 그 뒤로 지금 쭉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상황은 1.6인데 이게 예측치가 지금 1.8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코어 CPI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코어 PC도 반등은 좀 할 거다. 레벨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저도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표들이 물가 지표도 그렇고 소매 판매 지표도 괜찮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 벌이고 있는 게 아직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지 않은데, 이제 그 이유가 관세 부과된 부분들이 그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그런 품목하고는 지금 연관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바야흐로 추가적으로 3천억 달러 매겨지는 그 품목은 직접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월마트나 이런 데에서 소비해야 되는 품목들이에요. 그러면 소매 판매가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핵심 소비자 지출 물가도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사실은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는데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이 어떤 구매력 자체가 낮아지는, 그러면 사실 연준도 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기가 쉽지가 않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하고 개인 소비하고 어떤 모습들을 보일지가 저는 향후에 미국의 통화 정책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최근의 추이로 봤었을 때는 연준이 지난주에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렇게 물가 지표들이 좀 반등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게 된다면 사실은 위험 자산들이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조금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부각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조금 우려가 되고요. 이어서 이제 연합인포맥스 주간 전망대 촬영한 내용들 그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 제가 이제 그 영상 말미에 4, 4분기 자산시장 전망을 하면서 그래도 51대 49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들이 조금 유리한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저는 이제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기본 가정으로 삼았던 게 미국과 중국이 중간 단계의 협상 내지는 스몰 딜 정도는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에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벌써 이제 주말간에 그 기대가 지금 삐끗하니까 글쎄요 뭐 이런 상황이면은 4, 4분기 위험자산들이 이렇게 쉽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해지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헷갈려집니다. 이게 뭔가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 자꾸 예측하기 어려운 이벤트에 의해서 시장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참 어려운 장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하고 채권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올해 4, 4분기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앞서 예고했던 대로 오늘 이슈 분석은 지난주 목요일날 녹화했던 주간 전망대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한 주 동안 건승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와 춤을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른 게 네. 질문하신 게 도대체 금융시장이 이거보다 뭐 더 바라느냐 욕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정책 이반자나 정책 당국자가 더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정도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데 금융시장이 이 정도 버텨주면 만족해야지 거꾸로 금융시장이 계속 이렇게 붐업돼야 됩니까? 정책 당국에서 자꾸 부양책이라고 내놔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금융시장이 지금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후퇴를 해야 되는데 후퇴하지 못하게 계속 백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금융시장이 탐욕에 의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경기 사이클도 그렇고 어떤 뭐 대내 경제 여건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연히 약세도 좀 보이고 좀 조정도 받아야 되는데 되고 그거를 못 참고 정책 위반자는 어떻게 하면 조금만 조정 나오면 막 안 달라가지고 특히나 최근에 트럼프의 어떤 일련의 행동들 또 연준도 마찬가지고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금리 인하 해준다는 거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기도 해야죠. 기본적으로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질문하실 때 조금 그랬던 게 금융시장의 탐욕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히 정책 당국자들의 탐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 부장님. 네. 근데 지금 지난 8월 달에 8월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커브 플래트닝 이 얘기는 이제 지겨운데 지난 8월 1일 날 첫날부터 그 3천억 달러 관세 때린 이후로 증시가 좀 흔들리고 그것도 거의 지금은 다 회복한 상태입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8월은 어쨌거나 엄청나게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가 지금 이거 보면은 미국도 휙 돌고 있고 네. 우리 지금 지난 월요일 날 국내 국채 선물 시장에서 10년물 150틱 빠졌죠, 하루에. 네네. 150틱 틱으로 150틱 빠졌고 그러니까 한 15bp 정도 금리가 올라간 거죠. 하루에 15bp 금리가 네. 올랐다. 네. 그날 시장 분위기 어떻게 됐어요? 약간 뭐 속된 말로 피죽음, 피바다 약간 피바다. 그랬죠. 이제 흔히 말하는 단기 딜링 기간 입장에서는 10년 금리가 15bp 정도 상승했다고 한다면 듀레이션 효과까지 감안해 보면 이건 엄청나게 손실이 나는 규모였고 저도 사실 월요일 날 소주 한 잔을 하면서 마음을 좀 달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소장님 여쭤보고 싶으신 거는 제가 약간 느낌적으로는 뭐 추세가 바뀐 거냐 아니면 왜 그렇게 오른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ECB도 완화적이라. 네네. 그리고 연준도 금리 따박따박 원하는 대로 다 때 되면 다 내려줘. 네. 말은 세게 해도 점도표는 용감하게 찍어도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시장이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 내려왔잖아요. 네네. 6월달에 찍었던 것보다 벌써 2클릭 내려와 있는데 그렇죠. 중간값이. 네. 그래서 점도표에서 보긴 봅니다만 너네들 또 시장이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올 거 아니야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지금 돌고 있거든 금리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일단은
조금 제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많아서 제가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왜 그럼 이렇게 금리가 그동안 8월 말까지 가파르게 하락하다가 네. 지금 9월 들어서는 8월 하락폭에 거의 한 70%까지 되돌렸다가 살살 떨어졌거든요. 두 가지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번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게 호키시 레이트 컷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리를 내렸지만 호키시했다.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네. 이제 그 이유는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여진 건데 8월 말까지의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과하게 빠졌었는데 최근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물가 지표라든가 뭐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좋다 보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줄 만한 환경은 아니겠네. 너무 과하게 시장 금리가 떨어진 거 아니야? 이게 가장 컸던 요인이고요. 플러스 더해서 그 지난 방송에서 아마 소장님께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최근의 경기 여건에 대해서 통화정책 일변도로 가다가 이제는 통화가 아니라 재정으로 올 시점들이 한번 오는 거 아니냐라고 네.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문은신 재무장관이 내년도에 이제 미국채 시장에서 50년물 국채도 발행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50년물이 소화가 되면 100년짜리 발행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통화정책 일변도에서 뭔가 재정정책으로 가는 그런 어떤 뭐 하나 힌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고요. 네.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도 뭐 이미 알려져 있는 뉴스이긴 하지만 내년도에 우리나라 예산 편성이 올해보다 9% 넘게 늘어나서 적자 국채로만 한 30조 가깝게 발행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예, 우리나라도. 그리고 이제 뭐 지금 MBS 지금 뭐 안심전환주택 지금 신청 받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 20조 원 정도 MBS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다 엮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의 금리 상승은 그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향후 추세잖아요. 네. 수급적인 거는 사실은 저는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결국은 펀더멘탈 그리고 통화 정책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번 FMC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본 게 기존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중기 사이클의 조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이클 중간에 예. 조정. 네, 미드 그러니까 사이클 어저스먼트. 그 예. 부분을 요번에도 계속 고수할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그런 중기 사이클의 조정으로 알고 금리를 인하했지만 지내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추세가 바뀌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로 좀 바꿀 건지 네.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주의 깊게 봤거든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앞단에 또 무게중심을 실은 거죠. 기존 7월 FMC 때 했던 그 말에서 더 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렇죠. 그게 멘트에 나온 게 아니라 점도표에 나왔다고 봐요. 네, 네. 지금 이제 아까 부장님께서는 올해 점도표 변화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요번에 보게 되면은 2022년 점도표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면 연도 말로 보면 올해 말 점도표 중간값은 1.9 정도. 그러니까 현재 수준. 현재 수준.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그 대부분의 생각이고 네. 내년 말도 1.9입니다. 여기서 더 안 내리겠다. 안 내리겠다. 중간값만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리고 내후년 즉 2021년도가 조금 올라요. 25bp 정도. 한 칸 오르더만. 그 다음에 네. 2022년 요번에 새로 나온 것도 한 칸 오릅니다. 네. 그리고 롱텀 레이트도 한 칸 올라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 프로젝션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가면 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이번에 연준이 보여준 스탠스는 지금까지 금리 인하 2번 해줬지. 예. 이거 보험성 금리 인하야. 그리고 우리 스탠스는 이제 연말 내년 말까지는 현재 금리 수준 유지하다가 내후년부터는 금리 인상 다시 할 거야. 즉 그동안의 금리 인하가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정상화 과정에서 그야말로 중기 조정 살짝 되돌렸다가 하지만 아직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나지 않았어. 이 얘기를 점도표에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너무 반갑네요. 지금 내가 박정현 박사님 이 얘기가 7월 FMC 이후부터 그 미드 사이클 어저스먼트의 그 미드 사이클을 갖다가 우리 국내 언론에서 그냥 경기 사이클 중간에 자꾸 조정이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 네. 금리 인상 사이클 와중에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시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죠. 반가. 그래서 이제 그게 연준의 스탠스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건 연준 생각이고
시장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거는 다시 또 연준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다르니 누가 맞겠냐,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거냐, 그 부분을 역시 또 우리가 아직 그 다 발견 못했으니까 미로 찾기 하듯이 찾아 나가야 되는 과정이 또 당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러면 우리 10월 달에 10월 며칠이죠? 17일 정도 됩니다. 17일 정도. 그러면 또 우리도 또 뭐 뭐냐 똥찌개라도 메고 장에 같이 간다고 또 내리겠네?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금리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를 내릴 확률이 지금은 절반보다 높은 쪽에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요?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로는. 근데 이제 조금 부담은 있을 게 무슨 부담?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가는 쪽으로 스탠스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편하게 했을 텐데 지금 일단 연준 스탠스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2번 금리는 해줬으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지켜볼 거야. 앞으로 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 네. 할지 안 할지도 몰라. 이런 스탠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도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2번 해준 거고 우리는 1번 이미 했기 때문에 1번 더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더 추가로 하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카드가 한 장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시기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10월에 그 카드를 쓸 거냐, 아니면 좀 더 지켜봤다가 11월에 그 다음 달에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박정현 박사께서도 지금 우리 유현정 부장님 환율 전망에 굉장히 공감을 표시하는데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단이 점차 높아지는 그런 흐름, 과거와 다르게 달러 인플로우가 풍부했던 시절에서는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보고요. 네. 기본적으로 수출이 무역 수지 흑자가 줄어드는데 특히나 이제 직접 투자 수지가 계속 마이너스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규모는 줄고 반면에 국내 기업들이 지금 설비 투자를 국내에서 안 하고 해외에서 하거든요. 네. 기업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뭐냐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M&A라든가 그런 형태로 해외 기업들을 사는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고 제 주변에 보면은 뭐 요즘 개인들, 거액자산가들 달러에 대한 자산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의견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도 하단은 좀 높였다라고 보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1,200원 이상 급등할 정도도 아직은 아니지 않냐 해서 상당히 저는 공감하는 그런 뷰입니다. 근데 외환시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당국이 열일하는 것 같아요. 1,200원 위에서 좀 눌러줬고 누르다 보니까 또 이제 빠질 때는 또 뭐 이렇게 아래쪽도 좀 받쳐줄 수도 있는 여력도 생기고 하는데 근데 증시에서는 그러면 요새 연기금이 왜 그렇게 사대입니까? 일단은 근데 그 우리가 뭐 8월하고 9월하고 분위기가 사실은 좀 급격하게 변했잖아요. 변했죠. 저는 아까 이제 금리가 급등하는 이유를 뭐 통화정책적인 부분하고 수급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가장 표면적인 거는 또 트럼프의 변덕이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바탕 붙을 것처럼 하다가 네. 또 둘이 또 어떤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을 건데 그동안에는 빅딜 아니면 없다라고 얘기했던 트럼프가 스몰 딜 내지는 중간 단계의 딜도 고려를 해보겠다. 뭐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 리스크 온 모드,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데 분명히 기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증시도 2000 내면 사실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싼 레벨은 맞거든요. 뭐 예. PBR 기준으로 뭐 0.8배 뭐 이 정도가 과거 금융위기 때도 항상 지켜지던 레벨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밑으로까지 내려갔다는 것던데. 잠깐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왔죠. 조금 네. 지수가 지금 2080까지 그러네. 왔으니까. 많이 회복됐으니까. 뭐 장기 투자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이보다 더 내려가려면 흔히 말하는 이제 외부 쇼크가 오고 금융위기 크라이시스가 와야 되는데 항상 뭐 그러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럼 뭐 장기 투자 기관 입장에서는 요 정도 레벨에서는 한 번은 좀 대볼 만한 레벨이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일단 중간 단계 내지는 스몰 딜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위험 선호도가 높아진 게 최근에 국내 증시에 가파른 상승을 좀 이끌었던 배경이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질문하시고 제 순서 돌아올 때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네. 결국 질문은 그거잖아요. 8월 달은 채권의 승리, 9월은 주식의 승리. 그럼 이제 남은 4분기는
누가 최종 승리를 거두겠느냐. 결국 이제 주식하고 채권 둘 다 직접 운용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되게 이제 조심스러운 게 이게 이제 말을 한번 내뱉어 버리면 저도 이제 거기에 약간 좀 바이어스가 생기는 게 있어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운용하는 맞아요.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말을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런 데 근데 잘 안 나오실라 하지 또.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어디까지 생각이 정리가 됐냐면, 이제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기대하기에는 한계치에 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준은 이미 자기 명확한 스탠스 보여준 거거든요. 이번 적어도 FOMC에서. 연말까지는 웬만해서는 금리나 없어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웬만하면이라는 거는 뭐 다시 주가가 폭락하는 어떤 쇼크가 오거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다시 빠그러지거나 뭐 이제 네. 뭐 아니면 유럽에서 뭐가 터지거나 네.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통화 정책의 서포트 없이 이제 펀더멘탈만 가지고 정말로 위험 자산이냐 안전 자산을 택해야 되는 그 정말로 그런 최후의 순간에 온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님한테 실제 미국 매크로를 어떻게 보시냐라고 이제 여쭤봤던 이유가 그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결국은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기대치를 다시 높여놨기 때문에 만족시켜주는 결과가 나올 거냐, 아니면 또 양치기 소년 되풀이할 거냐가 제일 클 거예요. 근데 지금 뭐 19일 날 오늘 지금 우리 방송한 날짜 기준으로는 지금 뭐 차관급 협상은 약간 중간 단계의 딜이 좀 이루어지는 것처럼 멘트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초에 고위급 협상이 만약에 가시적으로 뭐 스몰 딜이든 뭐 중간 단계의 딜이든 이런 게 나온다고 한다면 적어도 뭐 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11월, 12월 초까지는 약간은 주식시장, 즉 위험자산이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볼 건데, 다만 이제 매크로가 여전히 12월까지 받쳐줄 거냐. 즉 미국 지표가 아까 박사님 말씀으로는 지금은 좋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도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미국 매크로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채권도 같이 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즘 주식과 채권이 같이 강해지고 같이 약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여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볼 건데, 일단 지금 드는 생각은 51대 49로 그래도 위험자산이 조금 더 약간 심적으로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운영하니까 언제든지 상황 변화 있으면 저는 바꿀 유연성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